자, 반갑습니다. 새로운 책을 받았죠. 두툼한, 네, 두툼한 책을 받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양을 많이 줄여둔 거예요. 양을 많이 줄여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들은 책을 미리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아침에 받으셨나요? 아침에? 예, 거기에다가 색깔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은 색깔을 다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다 해놨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것만 쓰지 다른 건 왜 써놓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을 읽는 분들은 요게 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진도가 여러분들 앞에 다 붙어 있지만 기본서로는 2번을 강의하는 거예요. 요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문 강의 때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지만 사실 이게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를 알고 또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쫙 듣고 다 알면 좋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공부했잖아요. 영어 공부했는데 예를 들면 뭐 명사표를 공부했다고 해서 영어를 다 공부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문장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돌려봐야지 되는 것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강의 진도는 제가 진도표에 써놨습니다만은 책학에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총론, 그리고 물권법, 또 민총 이렇게 나갈 거고, 그렇게 한 뒤에 다음번에는 이제 민법 총칙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기존의 강의대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기존의 강의 그랬는데 그 기존의 강의가 기존에 이제 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하는 강의들이 민법 총칙부터 열심히 나가요. 민법 총칙부터 열심히 나가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좀 모니터를 좀 해봤더니 진도를 이제, 참고로 우리 진도가 3개월 잡혀 있거든요. 이 기본 강의가 3개월 잡혀 있는데 3개월 동안 이 진도를 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진도 때까지 계속 이 진도를 나가고 한 5개월을 진도를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분량인 거예요, 원래는. 5개월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공을 발휘해서 압축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6시간 잡아놨잖아요. 6시간 잡아놔서 그렇게 맞춰 드릴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하고 꼭 그 진도를 맞추고, 같은 내용을 한 번 본 게 기억에 잘 남겠어요? 2번 본 게 더 기억에 잘 남겠어요? 2번 보는 게 더 기억에 잘 남는 거잖아요. 한 번 보고 바로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부를 여러 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듣고 시험 보면 되지.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부할 때 이 기본서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더 얇은 자료를 가지고 가죠. 근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교재로도 만들고 자료로도 만들어서 드릴 건데, 그러면 그거만 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걸 봐.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 이 또 지도하는 학생들 이렇게 봤더니 너무 기초적인 걸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초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입문 강의를 제대로 들었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것을, 그 핵심 요것만 보다 보니까 핵심에는 그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걸 써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정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걸 강조하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하죠. 시작이 반이니까 잘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시험장에 갈 수, 양심상 시험장에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판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쭉 가는 과정인데, 시험 공부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너무 급발진해서 너무 열심히 뛰지 말고, 좀 천천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자고요. 기본 강의는 이제 이 책을 잘 보는 게 중요해서 이제 책을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책을 띄워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도 민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좀 보기 위해서 첫 시간에는 PPT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가면,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가면 절대 붙는다니까요. 떨어질 것 같은 분, 그동안에 사실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자꾸. 사실 가능성이 100%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불안감이 다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딱 붙들고 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될 놈 되리란 말이 있죠. 말부터 아침부터 놈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될 사람은 놈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될 사람은 어떻게든 될 거니까. 겨울 되면 또 감기도 걸리고 할 거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도 뭐 유행이라 그러는데 코로나 걸리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도 붙는다고. 아셨죠? 예, 중간에 좀 아프시더라도 나중에 다 이겨내는 거니까, 그때부터 미리 예방주사 놓은 거예요. 아씨, 나 또 오래 안 되나 봐.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딱 달려가자고요. 절대 붙는다. 처음에 민법전의 구성 그랬는데, 우리 민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리고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권법, 채권법을 재산법이라고 하고, 친족법, 상속법을 무슨 법?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렇게 친족법, 상속법 빼고 나머지 이것들만 시험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네. 근데 우리는 재산법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 가족법에 대해서 막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해커스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건 농담입니다. 관심 갖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봐보면 총칙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것들을 각칙이라고 한다고. 총칙이 있으면 각칙이 있다. 그런데 요걸 좀 유식하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판택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총칙, 각칙으로 법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판택된 식이라고, 판택된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총칙, 각칙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이런 거요. 이게 민법인데 AX 더하기 BX 더하기 CX 더하기 D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공통된 것들이 있어.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잠깐 입문 강의에서 들었지만, 임대차 계약, 또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계약이 붙어 있잖아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인데,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때마다, 야, 계약은 이런 거야 하고 거기다 다 써붙이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X를 딱 정리해서. 이게 총칙인 거죠. 총칙,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통된 것들을 모아서 총집합시켜서 법칙으로 정해버려. 우리 채권 강론 가서도 여기 채권법 가면 총칙, 각칙이 또 있죠. 또 각칙 가서도 계약법 내에 총칙, 각칙이 또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하게 생겼네. 그러면 모아서 총칙, 그리고 나머지 각칙. 민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법들도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법들도 이런 식으로 써놨다. 근데 이제 기존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고. 다른 강의들도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 내용들을 알아야 민법 총칙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른 채 민법 총칙부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미쳐버리겠네. 원래 각칙이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그걸 보면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운 과목들, 영어 문법책이나 옛날에 뭐 성문 종합영어나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책이 앞에만 시커매. 반성이 되죠. 앞에만 시커멓고 뒤에는 깨끗해. 사실 수학 문제가 저 뒤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요즘은 그 집합이라 그러더라고요. 집합이 맨 먼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집합만 열심히 공부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몰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공부할 때 집합을 또 공부해. 집합 문제를 맞춥니다. 근데 다른 것들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최소한 여기도 공부하고 여기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쭉 한 번에 하자고 했지 앞에만 열심히 하자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요걸 이해하고 난 뒤에는 이제 요렇게 쭉 가면 몇 번 이제 반복하면 다 아실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아실 게, 물권법, 채권법 그랬는데, 물권법, 채권법에서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채권법은 채권에 관한 법, 이렇게 될 건데, 이 물권, 채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잠깐 한번 봐볼게요. 요것들 이제 물권, 채권을 일반화시키면 총칙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권리라고 이렇게 부른다. 뭐라고요? 권리. 근데 민법은 권리가 있으면 또 그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의무가 있겠죠.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규정한 법이 민법이라고. 그런 걸 실체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실체법. 근데 이 권리가 뭐냐 그러면, 네가 이익이에요. 이익을 권은 뭐라고요? 힘이라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 근데 이제 깡패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 있지 않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인 거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 요게 권리다. 깡패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권리 중에서 우리는 물권과 채권을 공부한다고. 근데 이제 물권은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이익을 얻으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부터 이익을 얻을 거 아니냐고. 뭐로부터. 근데 그 물권은 뭐라고요?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됐죠? 그게 물권이라고. 근데 그 물권에 점유권과 본권이 있는데, 점유권은 갖고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다. 점유는 이제 법에서는 사실상 지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걸 뭐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아실 필요 없고, 점유는 뭐라고요?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쥐고 있는 거, 그게 점유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게 점유권이다. 근데 이제 본권은 이게 소유권 같은 것들인데, 내가 내 물건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내 걸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정당화되죠. 요걸 정당화라고 쓸 수 있어요. 정당화되는 권리가 있는 거, 요것을 본권이라고 한다.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책도 오늘 아침에 받으셨으면 오늘 아침에 받으셨으면 그 책이 아까 창고에 있을 때까지는 뭐 아니면 서고에 있을 때까지는 해커스 거였는데 이제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됐죠. 내 거. 그러니까 내 거이면서 내가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인데 여러분들이 돈 내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본권이 있는 거지. 갖고 있는 게 정당화가 된다고.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지. 됐죠? 네. 그런데 여기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냐? 물건을 뭐 하는 권리다?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수익할 수 있는 이익.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서 세를 받으면 수익을 할 거 아니에요. 렌트비를 받아. 그러면 수익할 수 있는 이익. 가다가 팔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히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걸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라고 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제한적으로만 갖는 권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용익물권은 그 물건을 여기서 보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물권인 거지. 남의 걸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제한 물건은 다 타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타물권은 이게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직독직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 타물권이라고. 그냥 읽고 그냥 하라고요. 저것도 검색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려요. 애가 처음에 제일 먼저 주입받는 게 뭐라고요? 태어나면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부터 배워요? 아빠부터 배워요? 아빠는 간혹 보니까 엄마는 계속 붙어있어요. 계속 주입식으로 공부시키죠. 뭐라고? 내가 네 애미다 하면서 엄마.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걸 배우고 나면 아빠도 배우고 뭐 언니 오빠도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런 식으로 읽으시라고. 타물권은 타인의 물건. 내 물건을 내가 빌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내 물건은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요걸 소유권은 그러니까 자기 물건인 거죠. 여기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된다. 그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있다. 지상권은 이제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지상에 뭐 하는 권리인 거잖아. 지상에. 근데 꼭 지상이 꼭 지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하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남의 땅을 빌려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송전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송전탑 저건 어떻게 세워졌을까? 자기 땅에 한전이 땅을 다 사가지고 그걸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내 땅에 만약에 그 송전탑이 그냥 지나가면 되나? 안 되겠지? 예. 그럴 때 지상권. 또 이 지하철이 우리 땅 밑으로 요즘 GTX 지나가면서 뭐 이 보상금 좀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밑에 우리 아파트 밑으로 GTX가 그냥 지나가면 되나? 안 되지? 예. 그 지나가면서 거기 또 구조물들을 만들잖아요. 그걸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이게 어느 지역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땅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땅이 어떤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간혹 그 아파트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이 집이 다른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대. 근데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한참 돌아가려면 한 15분 걸려. 근데 이렇게 바로 가로질러 가면 3분이면 갈 수 있어. 옆집하고 말 잘해서 야
너희 땅 맞는데 나도 좀 다니자, 같이 다니자. 니도 쓰는데 나도 같이 다니자. 땅이 뭔 역할을 해? 길 역할을 하죠. 그런 권리도 있다. 그런 걸 이제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데, 땅이 길 역할을 해서 우리 땅을 이제 요역지라고 하는데, 요역지의 편익이 증대돼. 그런 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을 말하는데, 왜 우리 보통 전세 그러면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를 말해요. 일반인들이 아는 것들은 전세에 들어가잖아요. 전세 들어갈 때 등기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그게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라고. 근데 이 전세권은 뭐라고요? 등기한 전세권이라고. 등기한 전세권인데 부동산을 빌려서 쓰고,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꼭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식하게 전세금이 요소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전세금이 요소인데, 요거는 또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집을 사는데 요즘 갭 투자 다 알잖아요. 그 전세 든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세 들어간 사람은 전세금 떼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걱정이 좀 있죠. 그 전세 사기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전세 사기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전세권 등기까지 해두면 나중에 그 집에 혹시 뭔가 잘못되거나 그랬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1번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으로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1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봐야 돼? 안 봐도 돼? 등기부를 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착하다, 막 사람들 말 다 믿는다, 잘 믿는다. 근데 요즘은 그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호구다? 뭐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 아셨죠? 잘 알자고요. 그런 게 전세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그랬는데, 담보물권은 이 담보가 뭐예요? 채권 담보죠. 돈 받을 건데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대책이 없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잡고 있으면 내가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늘어나겠죠. 그게 담보물권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안 되면 너희 집 내가 경매로 처분해서 내 돈 먼저 받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인 거죠.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용수익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죠. 주인이 갖고 있는데 처분권을 담보물권자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돈 안 갚거나 못 갚으면 너 먼저 받아가 라고 하는 것이 담보물권이다. 거기에 뭐와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다. 유치권은 유치장 생각하시라고요.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처럼 요게 뭐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냥 딱 붙들고 있는 거야. 얘는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 거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생각해보세요. 일반인이 만약에 뭔가 돈 받을 일이 있는데 돈을 안 준다고 사람을 확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 형법적으로는 감금죄가 되겠죠. 큰일 나요. 채무자 내가 멱살 잡고 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걔가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경찰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유치장에 감금해버리잖아요.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남의 물건을 그냥 내가 확 뺏어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근데 일정한 채권과 관련해서 어떤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일정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적법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네. 그 다음에 질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인질 생각해보라고. 인질 붙들어 두는 거야. 전당포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전당포에 갖다 맡겼네. 그러면 전당포는 질권자가 될 건데 돈 갚을 때까지 그거를
좀 옛날 감성으로 얘기하자면 폐물 같은 것을 붙들고 있다가 돈 갚으면 돌려주고 안 갚으면 그렇죠. 그걸 처분해서 내 돈 먼저 받는 거죠. 요즘 애들은 노트북을 많이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돌려줘야죠. 안 돌려주면 큰일 나요. 돌려줘야 된다니까? 나머지는 돌려줘야 돼. 민법적으로 이거 한번 잠깐 그 얘기 질문 들어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려보면, 민법적으로 폭리를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폭리를 취하면 안 되도록 다 법에 여러 군데 규정이 있다. 우리 민법에 607조, 608조가 있고요. 또 민법 총칙에서 민법 제 104조가 있어요. 저 인간이 뭔 소리를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조문들이 이게 입에 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법으로 가등기 담보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불공정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도록, 약관법에 가면 불공정 약관은 무효가 되도록 또 규정을 해놨어. 불공정한 걸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놨다. 저당권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저당권은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돈 잘 갚도록, 돈 안 갚으면 그걸 저당 잡고 있다가 돈 안 갚으면 그 아파트를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먼저 받아가는 것인 거죠. 이게 저당권. 근데 사실 채권자가 굳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냥 저당권만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저당권만 갖고 있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제도가 많이 쓰이고 있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서도 인정이 된대요. 그런 것으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이런 게 있다. 민법전 말고도 뭐라고요? 관습법에 의해서도 이런 권리들이 인정되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물권법에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한번 잠깐 알고 채권법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다 알고 계시긴 한데, 분묘가 뭐예요? 분묘가 우리 묘지, 우리 조상의 묘, 조상의 묘가 있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세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보통 다 돌아가셨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런 분들 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선산에 있을 때, 내 땅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그게 남의 땅에 있을 때, 우리 공원묘지 같은 것도 남의 땅에 있는 거잖아요. 약정으로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정으로. 근데 그 분묘를 남의 땅에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게 분묘기지권이다.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어려운데, 이것도 그냥 우리 일반 용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군기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미군기지가 있는 그 평택 땅이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미국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미군들한테 빌려줬어. 그래서 거기다가 무기고도 짓고 경납고도 짓고 뭐 숙소도 짓고 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나라가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군이 그걸 쓸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런 개념이라고. 분묘기지권. 분묘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곧 추석인데 성묘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분묘기지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중요한데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내용을 지금 알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이런 물권들이 있더라, 이런 권리가 있더라. 네,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의 체계라고 할 건데 일단 채권은,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근데 채권은 어떤 권리일까? 이게 채권은 얼른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보면 안다. 채권인 거야.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가 채권인 거죠. 권자는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채권이라고. 사람에 대한 권리. 제가
이분한테 돈을 10,000원 받을 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기 싫다고요? 반대로 해보세요. 근데 채권이 있어. 그러면 1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 10,000원을 줘야 채권자가 만족, 이익을 얻겠죠. 예, 그래서 채무자가 10,000원을 주는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10,000원을 주는 행위, 채무자의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 채무자의 행위를 이론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급부라고 한다고. 급부하는 것을 이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10,000원을 주면 채무가 소멸하겠죠. 그러면 그 채무가 소멸해버려. 그런 것을 변제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변제는 소멸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이행은 이게 뭐요? 행위 측면에서. 근데 이제 채권의 목적 측면에서는 급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막 섞어서 써요. 변제, 이행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급부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뭐 주는 거 이게 급부인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근데 이 채권법도 우리 총칙과 각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채권 각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약에도 총칙 각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으로부터 채권이 생기죠. 그걸 뭐라고 하고? 약정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부터 법률 규정으로 채권이 생긴다는 거야. 법정채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사람을 때리면 돼야 안 돼요? 교통사고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통사고를 내면 안 돼.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 하면 안 되는데 했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행위라고 한다고. 불법행위가 되는데, 이 불법행위가 됐을 때 교통사고 나면 우리는 일단 느끼는 게, 와, 미치겠네, 막 열받네, 아프죠. 아니 지금 폭행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채권이 생겼다고. 750조에 의해서 내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아니면 뭐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인 없이 가져갔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갔어. 그건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둑이 내 자전거를 훔쳐갔어. 훔쳐가는 거 불법행위 맞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자전거가 그 집에 있죠. 자전거가 그 집에 있는데 이득을 지금 어쨌거나 얻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당해, 부당해?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생기는 거예요. 됐죠? 손해배상 채권은 물론이고 뭐 또 생겨?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생긴다고.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부당하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네, 요렇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봤더니 이것들은 계속 우리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관련이 돼 있어.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다 계약관계가 있었다. 커피 산 것도 계약관계, 그 다음에 사실 전철 타는 거, 버스 타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 계약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학원에 온 것도 지금 계약관계가 있어서 오신 거야. 지금 강의를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약관계가 있어서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더 많아, 사실은. 교통사고는 평생 안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한 번도 차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안 긁어보신 분. 저는 2번. 네. 그 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아니, 큰 사고는 아니고 그냥 긁고 좀 받고 그랬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고 그래서 상관없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채권법이 총칙학칙. 그러면 이제 다시 일반론적으로 여기에 공통된 것들을 뽑아서 어디다 써놨다고요? 채권 총칙에다 써놨다고. 근데 이걸 좀 알아야 채권 총칙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칙을 논하면 총론, 각칙을 논하면 각론 이렇게 되는 거죠. 총론, 각론, 총칙, 각칙. 네,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계약의 일생 그랬는데 여기는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효력이 생겨. 그다음에 나중에 계약 관계가 종료하게 돼요. 계약 관계의 종료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항상 성립과 효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순서가 화살표로 했잖아요. 뭐가 먼저 돼야 돼? 성립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을 따진다. 성립이 있고 효력을 따진다. 계약이 성립해야 효력 문제가 생기지. 요거예요. 만약에 성립이 안 됐어. 그럼 효력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요런 얘기예요. 효력을 안 따져. 효력 그랬는데 성립은 좀 알겠는데 효력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게 력이 힘이잖아요. 힘이 미치는 거야. 힘이 미치니까 구속력이 생기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 구속력이 생겨. 애들하고 집에서 약속을 해도 이번 추석 때 뭐 하자고 이미 약속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죠.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안 지켜도 돼.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계약을 했는데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지켜야지. 그래서 계약에 효력이 생긴다. 법에서 강제를 해요. 강제력이 생긴다. 계약이 성립됐을 때 이걸 권리 근거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이제 요건 이제 소송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소송이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 소송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우리는 저 법원에 서초동에 제일 많은 사건, 민사소송 사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어떤 거? 돈 빌려준 거. 네.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 그러면 이제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를 주장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뭘 들고 갈까요? 채권 증서를 갖고 가겠죠. 그 채권 증서가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돈을 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잖아. 빨리 내놔 라고 할 거 아니냐고.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이자율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게 권리 근거 사실인가요? 근데 야 그거 효력 안 생겼어 이렇게 이제 상대방은 채무자는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요걸 이제 가지고 소송에서는 항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효력이 생겼어 이런 게 없어야 이렇게 되겠죠.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겠죠. 권리 행사가 가능할 건데 만약에 돈을 갚았어 그럼 권리가 소멸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갚았잖아. 그게 갚았을 때 영수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잊어버려 요즘 하도 일이 많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그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애들은 잘 안 잊어버리죠. 어른들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은 사실 입력되어 있는 게 이게 정보가 많지 않아. 근데 어른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과학적인 건 아니고 어른들은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 10살짜리 애는 10년치 정보밖에 없잖아요. 근데 30살, 40살 되면 그 정보가 얼마나 많냐고요. 30년, 40년 동안에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많냐고. 그걸 꺼내기가 복잡한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 꼭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신인 선수가 항상 잘해요? 노장도 잘하기도 하죠. 이대호 선수는 은퇴 시즌에 타율이 3할이 넘었어요. 근데 신인 선수가 3할 되는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요. 될 놈 되리야. 잘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잘하고 못하는 애는 어려서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바꿔보시라고. 그러시면 된다. 제 친구가 지금 로스쿨 교수를 하는데 검사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지금 형사법 교수를 하고 있어요. 걔는 보니까 애기를 안고도 이렇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애기를 안고도. 애는 봐야죠. 애를 안 봐? 그럼 큰일 나잖아요. 애는 보는데 내가 필요해. 그럼 보는 거잖아요. 합격하시는 분들 봤더니 뭐 고시에서도 임신해가지고도 붙더라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틀어놓고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설거지 하면서도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고 싶죠? 낭만이 있네. 아니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나이 탓이 아니라고요. 나이 탓이 아니고 쭉 하고 나중에 막판에 바짝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붙어요. 근데 마지막에 바짝 안 하면 사실 저 며칠 전 일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그걸 한번 봐주고 들어가야 돼.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반은 한 거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마지막에 바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마지막에 바짝 하시려면 그동안에 설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좀 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오가면서도 민희열 강의도 듣고 강양구 강의도 듣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게 그랬었지 이렇게 하시면 리마인드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러시면 붙는다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저지 사실, 권리 멸각 사실. 권리 저지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따 공부할 건데 지는 안 주면서 우리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부하면서 테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도 물건 내놓으면서 결제를 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같이 이행합시다. 동시이행의 향경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파트 잔금 치르는데 그쪽에서 등기 갖고 오지도 않아. 그럴 때 등기도 안 갖고 와놓고 잔금 달라고 하면 그때 그것도 뭐랑 똑같은 거예요? 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여기 테이크아웃에서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결제를 먼저 하시는 거야.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 내가 변제했어. 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소멸시가 완성돼서 소멸했어. 그럼 멸각됐네요. 요거는 소송법에서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장멸저 이렇게 외웠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용어에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이드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채권 강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법 강론 가시는데 채권 강론에 보시면 첫 번째가 제1장 채권의 발생 이렇게 해서 채권의 발생에 관해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약법 총론 강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채권 중에서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것들을 공부할 건데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
개관을 좀 봐보면 그게 제3편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계약에 의한 채권을 특히 약정채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법정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닌 것을 법률규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법률행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꼭 계약으로만 채권이 생기는 건 아니야.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네, 이렇게 한다. 입문 강의를 들어봐서 뭔가 좀 익숙하시면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서 이걸 공부할 건 아니니까 계약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가면 이것들이 있지만 다른 규정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큰 틀을 한번 잡아두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가시는데, 계약총론에서 계약총론에 봐보면 이게 채권의 발생,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계약총론이 되는 거예요. 네, 계약법 총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과 효력, 그리고 이제 깨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해 보면 그게 그 말이었네, 그런 뜻으로 지금 민열 선생이 이렇게 썼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계약법 총설 가시면 계약이 뭘까 생각하시는데, 그냥 여기는 합의가 중요한 뜻이에요.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된 것이다. 근데 계약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건 채권 계약인데, 채권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이라고. 이런 것들도 계약이다. 혼인도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혼인도 두 사람이 합의로 사는 거니까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혼인이 사랑이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잘 지켜야 돼.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고. 네. 그런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게 계약 자유 원칙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옛날 퀴즈 프로그램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라는 것은 어떤 계약법에 규정해 놓은 것들은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기준을 정해 놓고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계약법은 그러면 굳이 뭐하러 그런 규정을 둔 거야? 그런 약정이 없을 때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라고.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 것을 이제 계약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은 그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강행 규정. 강행 규정들이 요즘 자꾸 늘어나요. 계약자의 원칙으로 보자면 택시기사가 자기가 태우고 싶은 사람만 태워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승차거부다 그래서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행 규정이 있다. 민법에도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 많이 규정을 해놨어요. 꼭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하지 않으면 강행 규정 위반이 돼서 그 약정,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강행 규정도 있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용으로는 임의규정밭에서는 강행규정을 찾아봐야 돼. 강행규정밭에서는 임의규정을 찾아보고. 이게 방법이다. 임의규정이 많은데 그 중에 강행규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많은 밭에서는 뭘 찾아보고? 임의규정을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라는 게 남아 있는데, 계약의 종류에 전형계약이 있고 비전형계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민법전에 보면 15가지 계약을 법전에 딱 이렇게 써놨어. 그런 것을 전형계약. 전형계약은 법에서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죠. 그게 유명계약이 되죠. 유명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비전형계약 이름이 없는 거죠. 무명계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자의 원칙이잖아요. 15가지 그 전형 계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계약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법에서 허용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 물권하고는 다르죠. 물권은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입문 강의 때 들었는데 물권 법정주의 그랬죠. 들어보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 법에 정해진 물권만 있는 거야. 그러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지만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계약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과외 같은 것들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과외를 우리 집이 부자여서 과외를 받아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계약은 이게 어떤 계약이야? 여러 가지 계약의 성질이 있을 텐데 전형적으로 이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도 계약인 계약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전형계약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전형계약으로 이렇게 많이 15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만 매매하고 또 어떤 거 임대차하고 도급하고 위임만 공부해. 감사합니다.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하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잖아. 너무 고맙죠? 예, 고맙다. 그렇지만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은 전혀 몰라도 돼. 또 이건 아니에요. 민법총 측에서 이번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조합에서 조합 대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근데 조합이 뭔지는 알아야 그게 또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계약인지는 간단히 좀 알고 갈 필요는 있긴 하다. 근데 이제 차차 또 알게 되니까 보시면 되는데, 증여매매 교환 이런 것을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다 라고 한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대차가 다 들어있죠. 이런 걸 대차형 계약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용에서부터 임치까지 요것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노무공급형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기타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개념을 잠깐 좀 보고 가자고요. 요거를 PPT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책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PPT를 되도록이면 안 쓰고 책을 열심히 보기로 이렇게 좀 했어요. 봐보시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X라는 재산권을 넘겨줘. 재산권 그랬는데 이 재산권은 아까 우리 재산법 그랬죠.
재산법에 뭐가 있던가요? 물권과 채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 물권 중에서도 보통 물건의 소유권을 매매를 하는데 소유권이라고 안 하고 재산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중에 다른 물권들도 있죠. 예, 그런 것들도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매매가 되는 거지. 채권 매매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된다는 거지. 좀 더 넓게 이제 그 재산권 그러면 물권 말고 채권 말고 지식재산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재산권이 뭐예요? 그것도 직독직해. 재산권은 권리가 이익을 얻는 거니까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인 거죠. 되게 쉽죠? 법 되게 쉽잖아요? 재산권이 뭐라고요?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돈 되는 권리죠. 돈 되는 권리. 돈 되는 권리가 재산권이다.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뭐였더라?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신적 창작물, 대표적인 거 특허권,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가 없는 게 증여인 거죠. 그러면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공짜로 뭘 주잖아요. X를 주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X가 보통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거죠. 요즘 그 건물 욕심나는 거 있는데 다른 형제들 빼고 나 먼저 받고 싶어. 네. X. 네. 그런 거 부모님이 그냥 주셨어. 그럼 증여가 되죠.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가 돈인 거예요. 그런 것을 매매라고 한다. 매매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고 파는 거죠. 사는 게 매수하는 사람을 매수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재산권으로 바꿔. 이런 것을 교환이라고 한다. 교환은 트레이드 하는 거죠. 트레이드 하는 것을 교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여, 매매, 교환이 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알려고 하면 와 미치겠네. 예,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일단 그 중에 매매는 봐보면, 매매는 보세요. 이게 매매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 파는 사람이 뭐라고요?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이렇게 되는데 매도인은 X를 넘겨줄 채무를 부담해. 매수인은 반대급부 대금을 줄 채무를 부담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하죠. 쌍무계약은 제일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는 기브앤테이크 계약 이렇게 하시면 된다. 내년도 책에는 아예 여기다가 제가 그렇게 써놓으려고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근데 안 썼는데 제일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근데 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야. 쌍무계약은 뭐라고요? 유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은 낙성계약이야. 낙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인문 때 들었으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었죠.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 근데 승낙이 있다는 것은 합의가 된 거죠.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합의만으로.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어. 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그래서 매매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을 해줘요. 준용은 준해서 적용하는 건데
야, 매매처럼 처리해라.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매매편에서 이것도 잠깐 이제 들어두시면 되는데, 내가 땅을 아파트를 34평 짜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평이 부족해. 측량을 해봤더니 33평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34평 값을 줬는데 33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한 평 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걸 책임진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고 말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근데 우리 임대차 편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요 가게가 100평이다. 그래서 100평에 상하는, 그냥 쉽게 100만 원의 렌트비를 내고 빌려 쓰고 있대요. 그런데 진짜 측량을 해봤더니 99평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평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지, 맞죠? 근데 임대차편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런 규정이 없는데 임대차도 뭐라고요? 쌍무유상계약이야. 그러니까 매매처럼, 매매편에 그 규정이 있네.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갖다가 쓰는 거야. 준해서 적용을 한다고. 용자가 적용한다 그럴 때 그렇게 용자를 쓰는데 쓸 용자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원리를 모르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임대차 편을 열심히 뒤져봐. 또 그게 주택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열심히 뒤져봐. 한마디도 없네. 그래서 법이 없어. 나 어쩌라고. 이러고 끝나버린다고.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매매편에 그 규정이 있네. 그걸 갖다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증여계약은 봐보세요. 증여계약은 여기서 증여자만 의무를 부담하지, 수증자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 편무. 그러면서 뭐예요? 무상계약인 거죠. 그리고 낙성불료식 계약은 같아. 증여계약을 맺을 때 증여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안 써도 된다. 낙성불료식 계약이야.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니까 애들한테 저거는 넣어줄게, 또 Y는 넣어줄게, 애들한테 다 공표를 했다. 그래서 했으면 그것도 뭐라고요? 계약이 될 수 있겠죠.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예. 근데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부모님한테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는 꼭,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한 장 써주세요, 아빠. 그러면 마음대로 해제를 할 수가 없다. 네. 증여표는 참고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했어요.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불료식 계약. 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는데 여기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대차형 계약은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거예요. 차는 빌리는 거다. 그러니까 대는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는 빌리는 거라고. 그 빌린 싹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임. 렌트비를 차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운임 하듯이 운임이 있죠. 대신에 차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 대주, 빌리는 사람이 차주 하는데 X대차를 하는 거죠. X대차. 근데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X가 소비물이면 소비대차가 된다. 소비물은 뭐냐 그러면
빌린 사람이 그걸 소비하고 쓰고 다른 것으로 갚아요. 그런 걸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돈 빌려주는 거죠. 돈도 참고로 물건이다.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쓰고 다른 돈으로 갚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대차. 좀 옛날로 가자면, 연탄이 지금 이게 눈이 많이 와서 좀 이 언덕바지라서 못 온대. 근데 오늘 지금 연탄이 없네. 그럼 옆집에서 연탄을 2장 빌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연탄을 쓰고 다른 연탄으로 갚죠. 뭐라고요? 소비대차. 그런데 그게 비소비물이에요. X를 빌렸다가 X로 갚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가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가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 돼요. 반대로 사용대차는 아까 본 것처럼 편무, 무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 돼. 소비대차는 이게 원칙은 편무, 무상이에요. 편무, 무상, 낙성 분류식 계약인데, 이자를 줘. 그러면 쌍무, 유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됐죠? 이자부 소비대차가 되면, 돈 빌려주는데 꼭 이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 없는 게 기본 원칙. 근데 있는 게 약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역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데 이자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친구한테 10,000원 꿔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하여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뜻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임치, 요것들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노동력 제공. 그런데 그게 그 집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야. 고용인 거죠. 고용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종속적 근로관계. 그러니까 종속적 근로관계란 건 뭐냐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로자는 가서 시킬 때까지 출근해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리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근데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전에 미리 일을 다 시켰죠. 그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인데,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한다. 일을 끝내줘야 되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거 건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뭐라는 거야? 집을 지어주는 거죠. 설계도대로. 또 자동차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하면 수리를 끝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리비를 받는 거죠. 공사비를 받고. 이런 게 도급계약이다. 그 다음에 여행계약은 참고로 우리 민법이 만들어질 때는 여행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14개만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몇 년 된 겁니다만은 여행계약이란 파트가 하나 더 들어갔죠. 여행계약이 왜 들어갔을까요? 요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자들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규정들을 좀 둔 거죠. 여행계약이 들어갔다. 옛날에는 이게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여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따로 규정을 해둔 거야. 그 다음에 현상광고를 볼 건데, 현상광고는 제목을 잘 봐보세요.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현상광고가 뭘까? 현상은 현상금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금이 뭐예요? 상금을 현자를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예, 내건 거죠. 상금을 내걸었어. 현상.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광고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포털에다가 현상금을 걸었어. 현상 광고가 되죠.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플래카드를 내걸었어.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복실이를 찾아주세요. 또 지구대 앞에 가면 이 사람 신고해주면 얼마. 옛날에는 또 많았었죠. 요 간첩 신고 얼마, 간첩선 신고 해주면 얼마. 신춘문예 같은 것들도 시소설을 써내주면 우리가 심사해서 대상금상, 은상, 동상 각 얼마씩 드릴게요. 특히 그런 것을 우수현상 광고라고 한다. 한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우수장만 주는 거야.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우수현상 광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봐보세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뭐냐면 광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자가 광고를 해. 근데 현상 광고 계약은 제가 써내겠습니다,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시소설을 써내야 돼. 그래야 계약이 된다고. 실제로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지정행위 완료라고 한다. 이걸 또 판례를 하나 만들어준 분이 유명한 분들이 있다. 사실 유명한 분들은 법을 잘 공부를 해보면 그분들이 다 판례를 만들어주세요. 신창원이란 분이 계셨어요. 신창원이 누구죠? 탈옥수 신창원. 이분이 워낙에 신출기물하게 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도저히 못 잡겠으니까 현상 광고를 걸었죠.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는데 거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그냥 신고만 하면 안 되고 신고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잡으면 줄게요, 현상금 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방에 있던 신창원 씨를, 다방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다방에 있던 신창원 씨를 누군가 신고를 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응모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잡아서 경찰차에까지 태웠는데 그걸 내리고 파출소로 잡아서 들어가기 전에 또 튀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현상금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걸 주면 이 문책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못 줘, 우리가 신고해서 잡으면 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잡았다고 봐야 돼? 아니면 파출소까지 못 데리고 갔으니까, 데리고 가지 못했으니까 못 잡았다고 하면서 안 줘도 돼? 이제 자기들은 안 주겠다고 이렇게 버틴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야, 경찰차까지 태웠으면 잡은 거지, 그게 잡았다가 니들이 놓친 거 아니야. 그래서 줘라, 이렇게 한 사건이었었다. 네. 그래서 지정행위 완료. 그러면 이제 보수 지급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봤더니 이거 봐보세요.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이 계약이 성립하는데 보수 지급해야 될 채무를 광고자만 부담하고 응모자는 그런 의무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현상 광고는, 몸 좀 풀고 가자고. 벌써 지금 시원하게 해주라고 할까요? 확 올려가지고 그냥 정신을 반짝 들게. 근데 공부해보면 법 공부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혼자 이게 민법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근데 봐보니까 와, 법이 이런 거라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읽었던 그런 기분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법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지 법은 원래 그렇다고. 아셨죠? 그러면서 그 법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좀 재밌어질 거예요. 현상 광고는 뭐라고요?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 편무계약이야. 근데 한편 이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돼. 이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아까는 쌍무유상이었는데 이건 편무유상이네. 쌍무유상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편무유상이래. 처음 공부할 때 이거 설명 없이 저도 이걸 공부를 하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근데 쌍무 편무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서로 부담하느냐,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서 채무의 상호 이전성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 한마디로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이게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출연의 상호 이전성. 출연은 뭘 말한다고요? 출연은 내놓는 거. 매매에서는 봐보세요. 매도인은 X를 내놨죠. 그리고 매수인은 뭘 내놨어요? 매매 대금, 돈을 내놨잖아요. 서로 내놨어. 유상계약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봤더니 시소설을 내놨죠.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한편 우리 계약은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래서 낙선계약,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시소설을 진짜 내놨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런 걸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요물계약은 계약이 성립하는데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합의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합의는 기본이고 합의는 있어야 되는데 뭐까지 필요한 거야? 물건의 인도까지 필요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안 돼.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낙선계약. 근데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 입문에서 그것도 잠깐 봤는데 계약금 계약이 있었잖아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대금을 10억으로 했는데 그랬을 때 보통 10%의 계약금을 줘요.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 1억을 주죠. 계약금 1억을 주는데 계약금 1억도 합의로 주는 거니까 계약금 주는 것도 또 계약금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부르는데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근데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계약금 1억을 줬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요물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제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만 있는 거야. 현상광고가 뭐라고요? 요물계약이라고. 네, 설명하기 좋다. 우리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맞다.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죠. 유상계약 중에 무슨 계약도 있어? 편무계약도 있네.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유쌍 X다.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야.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X를 제가 너무 기니까 쓰라고 많이 한다. 유쌍스다. 유쌍스. 유쌍스. 이걸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생각이 안 난다. 유쌍스가 제일 잘 기억이 난다.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건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상광고를 공부했고, 위임은 우리가 위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위임은 뭐 하는 거냐면 일을 맡기는 거야. 일을 맡기는 거. 사무 처리를 위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한테, 법무사한테, 공인중개사한테 뭔가 일을 맡겨. 의사한테 내 몸 좀 고쳐줘 하면서 뭐 수술을 맡겨. 근데 꼭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야. 도급은 꼭 성공을 해야 돼. 일이 끝나야 돼. 그래서 결과채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임은
병원에 가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꼭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죠. 소송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꼭 이겨주는 건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 사람들은. 주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위임계약을 하게 되죠.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위임계약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이것 좀 해줘. 위임할 수 있다. 사무처리의 위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임치는 뭐냐면, 임치가 물건의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라고 한다. 내 물건 좀 맡아줘. 임치. 경비실에다가 뭔가 맡겼어. 이거 맡아주세요.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임치라고 한다. 이게 나중에 민법 총칙에 가면 임치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여기서 한번 들어봐 두셔야 돼.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이 있는데, 우리 조합 계약은 뭐냐면, 조합 계약은 동업하는 것을 조합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 요즘 그 왜 그런 것들이 있죠. 시골에서 농산물을 그냥 팔면 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뭐 공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즙을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뭘 하는 거예요? 통업하는 거잖아요. 공동사업 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은 그냥 무슨 조합 자체가 무슨 권리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통업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혹 그런 얘기 많이 보이는데, 저 지금 중동에 150층 빌딩을 세운다고 지금 하나 공고가 떴어요. 뭐 사우디에서 무슨 뭐 사업 뭐 한다고 막 그런 것들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근데 한 회사가 그걸 다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기업 몇 개가, 무슨 건설이 주체가 되면서 몇 개를 모여, 야 같이 모여봐, 우리 같이 입찰에 참여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동업하는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만 봐보세요. 아까 우리 마을에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먹어본 건 뭐 배즙도 있었고 무화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조합이라고 한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도 원래 조합 형태에서 출발했지만 그런 것은 따로 법인 형태로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이제 법 공부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어떤 말이 나와도 그 말이 똑같은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프랑스에서 마담과 우리나라에서 마담은 다르다. 마담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마담과 이 마담이 같은 마담은 아니죠. 뜻풀이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고, 종신정기금 제도는 지금은 거의 안 쓰이는데, 종신정기금은 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거 그대로 하자면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야. 연금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걸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연금 같은 것들이 쭉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민법상 종기금 제도는 거의 쓰일 일이 없죠. 그렇지만 모델로 남아있긴 하다.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어떤 시험에서 이게 시험 범위인데서도 안 나와. 화해계약은 뭘 것 같아요? 화해하는 거? 느낌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화해한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지금 분쟁이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제 피해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가해자는 덜 주려고 하고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 서로 주장에 막 분쟁이 생겼네. 근데 그걸 양보해서 그러면 이만큼 하자. 고 상호 양보하여 그랬는데 꼭 뭐 그렇게 상호 양보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분쟁을 끝마치는 계약,
분쟁을 종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끝마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 게 뭐다? 화해계약이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쌍무, 편무는 채무의 상호이전성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쌍무는 뭐라고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은 출연의 상호이전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출연은 내놓는 걸 말한다. 법률 용어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봐보세요. 매도인이 X를 마이너스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주잖아요. 증가시키는 거죠. 매수인은 대금을 자기 돈을 마이너스 시켜서 매도인 걸 플러스 시켜주잖아요. 그런 걸 출연이라고 한다. 내놓는 걸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매매가 전형적인 유상계약인데 다른 유상계약에 어떤 거? 준용을 해준다. 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낙성계약, 요물계약인데 낙성계약은 뭐라고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합의만. 그런데 요물계약은 뭐라고요? 요물계약은 이게 뭔가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뭐는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합의는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합의 없이 물건의 인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요물계약의 요물계약에는 전형계약 중에서는 뭐밖에 없어? 현상광고밖에 없다고. 현상광고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분료식이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예약, 본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보게 될 건데, 예약은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런 거예요. 예약이 뭘 것 같아요? 예약이? 예약은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식당 예약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약은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것이라고. 우리 혼인도 계약이라고 했죠. 혼인 전에 뭘 하는 경우가 있죠? 약혼. 약혼은 그래서 가족법칙에 가면 혼인 예약이다 이렇게 쓴다. 약혼이 뭐라고요? 혼인 예약이야. 약혼을 해서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을 통해서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약을 했으면 앞으로 이걸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럴 거면 왜 계약을 한대요?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면, 안 하면 페널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원래 예약을 하면, 식당도 예약을 하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노쇼를 하면 페널티가 있는 거죠. 페널티가 있는데 식당 예약은 페널티를 잘 안 주대. 그게 지금 잘못 훈련을 시켜서 그래. 법을 위해서는 꼭, 법 공부를 위해서는 꼭 거기선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를 못 주는 이유가 뭐야? 평점 테러 날까봐. 평점 테러 할까봐 못 주는 것이지. 원래는 예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페널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했으면 앞으로 혼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되지. 참고로 약혼을 했는데 딴짓을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법에다가 다 써놨다. 806조에 가면 위자료까지 주도록 다 써놨다고. 아셨죠? 약혼했으면 혼인을 해야지. 근데 가다가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딴짓을 하면, 딴짓을 해서 뭔 일이 생기면 책임지는 게 맞지. 그게 그냥 넘어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네? 그래서 이런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민법 총칙에 가면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무를 부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 게 맞지. 아셨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매매 예약 이게 나올 거예요. 매매 예약 이게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매매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예약의 개념을 보는 거야. 예약의 개념.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이야.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있다니까. 근데 구속력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러면 페널티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약혼을 했어. 혼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약혼을 해놓고서 우리 언제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차일피일 미뤄. 지금 뭔가 지금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된다고. 바람 피워서 깨졌어. 그러면 바람 피면 또 깨질 거 아니에요. 혼인해가지고 깨지는데 깨지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지는 게 맞지. 페널티를 받는 게 맞지. 그런 것들을 다 법에다 규정을 해놨다고. 꼭 강해주고 싶네. 네, 아셨죠?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네, 계약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